1위는요? 컨택트. 컨택트? 렌즈야? 자, 컨택트 어떤 영화인가요? 예, 컨택트. 아까 그 백투더퓨처 5위 영화의 감독인 로버트 저메키스가 1997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예, 조디 포스터가 엘리 에러웨이 박사라는 엘러노 에러웨이, 엘리 에러웨이의 박사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가 팔머라는 이제 신학자죠. 그렇죠. 신학자로 나오고요. 제임스 우즈가 마이클 키츠라는 저희 정부 정치가인가요? 백악관 안보 수석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공부 수석. 안보 수석. 그리고 톰 스커릿이라는 배우가 드럼린 박사라고 그쵸? 조디 포스터 악역. 사사건건 방해하다가 악역은 아니고 하여튼 책임자죠. 그리고 조디 포스터 상사 정도 되는데 기회주의자 악역이지 뭐. 약간 기회주의자. 이 사람이 에일리언에서 나왔었죠. 그 선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윌리엄 피츠너라는 배우가 켄트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동료로 나오는데 굉장히 에로웨이 박사한테 큰 힘을 주는 그런. 이 사람은 저걸로 오히려 떴지. 미드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도 형사로 나와서 FBI 요원으로 나왔죠. 되게 인상적으로 우리의 또 석고피를 쫓아다니는 석고피를 쫓는 그 FBI 요원으로 자베르 나와서. 스타일의 형사였죠. 컨택트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이제 조디 포스터가 학자인데 뭐 천체 물리학자 뭐 이런 건데 뭐 아까 얘기한 세티. 그렇죠. 아까 우리 뭐 하다 세티했지? 어나더스 세티에서 중간에 그 ET가 아까 최 과장 완화에서 있던 그 ET입니다.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Search for extra terrestrial intelligence. 김 PD 역시 똑똑해. 세티는 내가 찾아놨어. 그 세티가 어떤 외계에 뭔가 생명이 있다.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는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탐구하고 하는 그런 학자로 나오죠. 조디 포스터가.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신호를 잡아서 봤더니 엄청난 뭐가 오고 있는 거야. 뭐 하여튼 그걸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거는 원작이 칼 세이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 칼 세이건은 80년대 굉장히 히트했던 TV 시리즈 그 다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코스모스인가? 시리즈가 있었죠. 코스모스. 그 책도 엄청 팔렸고 코스모스. 이 사람은 당연히 외계 그 수많은 그 별들 중에 몇 조개의 별들 중에 당연히 생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죠. 뭐 우리는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컨택트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신학자랑 매튜 맥커너이랑 조디 포스터랑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 저렇게 많은 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밖에 없다면 정말 엄청난 낭비 아니냐. 공간의 낭비지.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가 싹 웃죠. 그게 원래 아버지랑 했던 대화거든요. 그 말을 똑같이 하니까 이제 좋아해. 이제 러버로 나오죠. 진호가 졸리면 자. 괜찮아. 아니요, 안 졸려요. 1등 하는데 뭐. 좀 있으면 끝나. 하나는 쌍꺼풀 3개 생겨서 너. 이 칼 세이건이 96년 12월에 죽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97년에 나와. 맨 마지막에 이 영화 제일 마지막에 For Car이라고 하는 그 자막이 나와요. 칼에게 바치는 그렇죠. 이 영화는 칼 세이건의 어떤 비전을 영화화한 거죠. 사실 칼 세이건 살아생전에 이거를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다 실패하고 이 컨택트 원작은 80년대 이미 써져 있었던 거죠. 이게 칼 세이건 혼자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뭐 공전인데 그 영화를 뭐 이렇게 하려고 중간에 80년대 초에 롤랑 조페 있죠. 롤랑 조페 미션 컨택트를 만들려고 했었대. 80년대 초에 80년대 초가 아니고 90년대 초인가? 90년대 초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거야. 결국은 칼슨 죽고 나서야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끝에 그 For Car이라는 자막을 넣은 거겠지. 그래서 뭐 스토리는 이 조디 포스터가 그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해서 봤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우주선을 만드는 도면이었던 거지. 처음에는 소리였는데 그게 뭐 처음에 소수 프라임 넘버가 이렇게 왔는데 그걸 했더니 뭐 영상도 있고 히틀러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처음 베를린 올림픽 때
외계로 처음 전파가 나갔다고. 그건 사실이겠지? 그렇지. 그때 TV로 제일 처음 방송한 게 지구상의 처음 TV 전파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그걸 잡아서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그 우주선을 만드는 도면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사이파이죠. 완전히 SF예요. 해석을 나중에 결국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엔 딱 한 명만 탈 수 있는 거야. 1인승인 거지. 그 우주선은. 그래서 그 우주선 선발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박사 이름 드럼린 박사. 드럼린 박사가 가로채는 거야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제 조디 포스터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조디 포스터가 갈 수 있었는데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떨어지지. 예. 그게 이 매튜 맥커너이가 떨어뜨리는 거야. 질문 하나로 떨어뜨려. 신을 믿냐? Do you believe in God? 딱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 무신론자 아니야. 근데 그걸 딱 물어보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디 포스터 못 가고 그 박사가 가게 되죠. 근데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테러가 일어났지. 뭐냐 폭탄 자살 테러 뭐냐 자살 폭탄 테러. 뭐야? 그거를 해서 봤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든 우주선이 뽀개지죠. 폭발을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존 허트죠. 존 허트가 이제 억만장자 재벌인데 나는 이거 보면서 저희가 생각나더라고. 누구야?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약간 사이코 같이 막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머리를 빡빡 깎아서 존 허트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 네, 나중에 보고 알았어요. 그래도 보고. 존 허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존 허트가 따로 그 시설을 만든 거야. 돈이 많으니까. 같은 돈으로 만들 바에야 두 개를 만들자고 했던 거야. 비밀리에. 그래서 일본에다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 터져버렸으니 이제 뭐 없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건 비밀리에 이미 이제 2번 타자였던 엘리를 거기다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근데 뭐 영화는 뭐 이렇게 디테일들이 되게 많고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되게 흥미진진한 영화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어서 끝까지 그냥 눈을 안 떼고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때 나는 이 영화 나오자마자 봤는데 90년대 말에 아주 재밌었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우리가 1부 때 좀 얘기했던 종교와 과학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건드리죠. 그래서 왜 우리가 1부 때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종교에 대한 얘기는 스킵하도록 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 김 PD? 하고 싶은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많지. 컨택트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제일 처음에 그 엘리가 이 세티 작업을 계속하면서 제일 처음에 썼던 만원경이 있어요. 아주 큰 만원경. 이게 RS15 만원경인데 전파 만원경이야. 저기 푸에토리코에 있던. 푸에토리코에 있는 직경이 305m래. 이 전파 만원경이 다른 영화에도 나왔어요. 골든아이에 나와. 그럼 오래된 거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실제 세티 작업에 쓰였던. 실제로 푸에토리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세티 작업에 쓰였던 만원경이 전파 만원경.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세티 작업을 했던 이 예산을 미상원에서 한번 삭감한 적이 있대요. 1년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여기 보면 예산을 삭감해서 엘리가 쫓겨나잖아. 여기 그래서 뉴멕시코로 가지. 거기서 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간통하는 그 주제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이 그 박사가 그 과학위원회 박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여기 그만 써라. 그리고 넌 좀 제발 생산적인 일을 해라.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네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 엘리가 뭐라고 하잖아. So what? My life. 어때? 이게 내 인생이야. 네 인생이 It's 아니고. my life. 이게 네가 아니고 내 인생이야. 내가 양배하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지구상에 지금 그 정말 세티 그거를 해서 자기 커리어를 거기에 던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사실적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비영리를 운영하고 네티즌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깔게 하면 실제로 자기 컴퓨터를 세티에 빌려준대요. 슈퍼 컴퓨터를 얘네들이 쓰지 못하니까 전 세계를 네트워킹 해가지고 컴퓨터를 같이 쓰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대. 그래서 이거 컴퓨터에서 다운받으면 세티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티를 95년인가 돈을 대주다가 정부에서 어디 감사에 이제 걸린 거, 저 쓸데없는 일에 왜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없애버렸어. 그 1년에 한 다음에 이제 삭감해버렸다고. 실제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년 그래서 이제 컨택트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다 쫓겨나지. 근데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또 조금씩 돈을 준대요. 또 오히려 많이 여론이 있어서. 그리고 이 에로웨이 박사의 그 모델이 된 게 질 타터라고 세티 연구소 수장 여기만 실존 인물이에요. 아까 그 어나더스에서 인터뷰하던 그 사람인가? 그리고 최근에 그 테드 강의에 강연 활동도 하는 분이래. 그 실존 인물이라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는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의 가치가 더 높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아까 오샤게 얘기한 외계로부터 신호가 오는데 이게 외계가 이 지능적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검증하는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없고 숫자. 소리가 나는 숫자야. 소리 연속되는 숫자. 한 번은 빰 소리 한 번, 그다음에 빰빰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프라임 넘버인데 프라임 넘버가 뭐냐면 소수인데 1과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숫자래. 그 유일한 숫자지. 이거를 계산하는 슈퍼컴퓨터도 있잖아. 그거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야. 외계 신호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파망 환경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 이건 또 전파망 환경이 한계가 아니야. 엄청 많잖아. 수십 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뉴멕시코 천문대라고 부른대요. 뉴멕시코. 그래서 VLA라고 부르는데 베리 라지 어레이래. 그리고 이게 Y자 배열로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전파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가끔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데 위치를 가장 크게 바꾸면 27km에 달한대. 이게 반경이 27km짜리 전파망 환경인 거야. 그걸 가동해서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아니 영화의 태반은 그냥 픽션이잖아. 그 뭐 외국에서 그러니까 소리가 와서 외부에서 소리가 오는 건 그거지만 실제로 이런 작업이나 활동을 하는 것들은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되게 의외의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나라가 세티 분야에서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한 나라래요. 네, 그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네, 현재. 사실은 여기에 그 종교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서 엘리가 마지막에 그 청문회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엘 헤든 그 헤든이라는 엉망전자가 결국 전 지구를 대상으로 사기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냐고 엘리를 딴적 물어요. 근데 엘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잖아. 뭐냐? 난 경험을 했다. 난 실제로 외계인을 만났고 그 외계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번복하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경험했으니. 이게 신학의 세계인 거야. 그지? 예. 근데 과학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경험한 걸 나한테 공통되게 증거를 제시해서 내가 이해가도록 하라는 거지. 그죠? 결국은 엘리가 종교를 설명하고 말아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저 엘리가 누구보다 과학적인 증거나 근거나 이런 거를 그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증거로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과학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과학과 종교는 접점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양립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또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양립 가능하고 경험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같아. 그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 있다라고 믿는 거. 그건 신념이잖아. 그게 굉장히 강화되고 세력화하고 집단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경험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종교 영역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엘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증을 잡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 우리 알고도 지적인 생명체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나는 컨택트를 보고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챌린지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90년대 말에 20대 때 약간 종교에 대한 챌린지가 생기더라고. 왜냐면 굉장히 뭔가 넓게 보게 해주는 영화였어. 그러니까 뭔가 박스 밖으로 나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어. 나한테 있어서. 근데 약간 챌린지가 됐다는 부분은 뭐냐면 종교나 과학에 대해서 내가 되게 그냥 우물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거야. 왜냐면 난 코스모스도 봤고 칼 세건의 책도 읽었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과학돌이는 아니었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 그 뭐 외계 생명체 있으면 뭐 어떻고 없으면 어때? 정말 그 엘리 아빠 말대로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니야. 정말 거기 아무것도 우주에 없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있다면 그거는 공간의 그렇다고 낭비다. 그 우주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종교나 신념이 깨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응? 그런 신도의 부류가 있잖아. 응? 그런 부류에서는 절대 양립하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강조, 종교에 대해서, 과학과 지금 SF 영화를 계속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다 영화 붙이는 얘기를 것들은,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정치와 종교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치와 종교는 그 전에 최과장의 아고라인가 그거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신념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 종교는 그걸 강요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그걸 강요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거를 전하는데 거기서 강요도가 생기는 거지. 저는 이 영화를 콕 집어가지고요. 콘택트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를 콕 집어서 교회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영화다 라고 비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지난번에 한 얘기 중에 그걸 종교에 대입하는 순간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는 경험의 세계다.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이해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된 사람한테 이해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그건 모순이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한테 종교를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그 최과장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콘택트 보지 마세요. 나 어렸을 때 뭐 헤비메탈 악마의 음악이니까 듣지 마.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얘기 아니잖아. 그거 부처님이 한 얘기 아니잖아. 그건 우리가 뭔가 인간들의 파라독스에 휩싸여가지고 사는 거지.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퍼블릭한테 대고 하는 거니까 우리 팬들도 있고 뭐 심지어 우리 뭐 야구 보다가 베어스 팬이냐 트윈스 팬이냐 이런 거 싸우는데 그거 서로 빈정상하거든 보다가 서로.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종교에게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퍼블릭에서는 이런 우리가 무용보에서 그런 얘기는 굳이 할 거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SF에서 자꾸 건드리니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SF 할 때는 다음에 이제 우주 뭐 이 콘택티비엄 뭐 작년에 나온 무슨 프로메테우스 이런 건 진짜 살벌한 거거든. 그거는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이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콘택트는 거기에다 대면 아주 귀엽지. 좀 뭐랄까 좀 과학적으로 영화들 좀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김 PD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 앞으로 SF를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이거. 뭐 아는 게 있어야 몇 장하지. 자,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그냥 잡담 하나 해볼게요. 콘택트? 네, 콘택트에서 빌 클린턴이 등장하잖아요. 클린턴이 직접 출연한 거 아니고요. 그 클립을 따온 거잖아. 네, 클립 따오고 뭐 목소리 이렇게 뭐 하고 해가지고 조작한 거거든요. 결국엔 조작을 한 건데 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도들이 국가 안보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그치. 자꾸 이렇게 막 국가 원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조작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일반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공식 항의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근데 내가 최근에 콘택트 한 서너 번 봤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나 뭐 전혀 그런 아까 얘기한 챌린지는 없었어. 그냥 이거 참 재밌는 SF 영화다라고 그냥 생각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변하고 영화도 변하고. 이 영화의 기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큰 거에서 사람 눈동자로 들어. 오프닝이죠. 오프닝도 그렇고 유명한 오프닝이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중간에 뭔가 변화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때 사람 눈동자로 들어가. 그리고 엘리가 나중에 외계인을 만날 때도 눈동자. 그러니까 눈동자와 이 전파망 환경의 크기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둥그런 게 계속 겹쳐져요. 거기가 가는 그 우주선이 가는 곳이 베가성. 베가라는 그 신호가 온 게 베가성이니까. 베가가 그거는 이제 이 은하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지. 중심에 있고 우리는 완전히 변두리. 그 은하계로 보자면 우리 은하의 거의 센터에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26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26년을 가야 되는 건데 얘는 한 18시간 만에 갔다 온 거지. 그래서 뭐 중간에 웜홀도 나오고 뭐. 참 근데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이 거의 먼지 같은 존재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주를 보면 공포스럽다는 게 그렇다면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먼지 같은 별에서 이 벌레 같은 사람 뭐 몇백만 마리 죽이는 거 뭐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골 때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건 너무 악영향이고 내가 볼 때는 그 광활한 우주에 정말로 우리가 외롭다면 거꾸로 이런 생명체가 없이 외롭다면 얼마나 많은 책임이 우리한테 있겠어. 잘해야 하는 그죠? 그렇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저기 생각이 들어요. 예, 종족 유지해야 되잖아요. 빨리 결혼하세요. 내가 유지 안 해도 다들 하고 있잖아. 여기서 저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콘택트가 1인가요?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난 뭐 다른 거 없고 네. 여기서 뭔가 뭐 심오한 뭔가 진리를 깨닫는 이런 거보다도 네. 컨택트가 SF 영화 중에 그러니까 현재편 네. 영화들 중에서는 나는 제일 재밌었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이 세트 이런 데서 뭔가 외계에서 오는 신호 같은 걸 잡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래서 해석하고 재밌잖아.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물론 여기서의 이 칼 세건의 상상력은 이 영화로 해서 이렇게 또 우리한테 많은 걸 줬지만 우리가 좀 뭐랄까 너무 자기 편협된 생각 속에서 살지 않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게 해준 영화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컨택트 이게 97년 영화라서 20대 무용고 팬 여러분들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SF 워낙 좋은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근데 컨택트 같은 거는 굉장히 웰메이드 된 영화고 예 그러니까 꼭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1위로 꼽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감했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 1위로 해도 뭐 무방한 예 그런 영화다.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면 이 영화가 뭐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혹은 과학적인 논란 이런 걸 넘어서서 저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이 엘로웨이라는 한 소녀가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소녀잖아요. 외로운 예, 외로운 소녀고 부모를 일찌감치 다 여의고 그리고 자기를 극진하게 아껴주고 또 그 무선통신 왜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통신 햄이라고 하잖아요. 햄도 거기 예 그거에 빠져서 막 그리고 호기심 넘치는 그런 소녀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동경하고 찾고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가 되게 SF가 좋다. 너무 막 기계 예. 막 이런 거 이펙트 이런 것만 나오면은 네, 뭐 일단 그림 자체가 조디 포스터가 이때 한참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콧날 있잖아요. 조디 포스터의 그 아름다운 콧날이 광활한 그 대지 위에 있는 전파망원경들 사이에서 그거 참 명장면이죠. 예, 쭉 앉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그냥 그 그림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주디 포스터를 캐스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목소리예요. 주디 포스터가 가진 그 남성적인 목소리. 남성적이다. 발음 같은 게 되게 특이하죠, 조디 포스터가. 근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외계와 소통하는데 여자의 감성을 가지면서도 이걸 헤쳐나가는 그 부분에 이 힘을 보여주는 게 나는 이 조디 포스터의 아름다운 외모도 있지만 목소리가 정말
그걸 간파하고 막 뚫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 전반적으로 이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되게 우아한 작품으로 그렇죠. 예, 만들어줬다. 그래서 캐스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97년이라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은 막 컴퓨터도 예. 그 우리가 요즘 보면 약간 요즘 누가 그렇게 브라운관처럼 생긴 그 뚱뚱한 모니터 쓰나 다 LCD나 이런 거 쓰잖아. 약간 요즘 보면 XT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픽 이런 거가 좀 그렇긴 한데 아주 내가 보기에는 SF계 아주 걸작이었던 것 같아요. 콘택트.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이 세티 하고 계신 분들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뭔가 우리도 뭔가 하나 한 건 합시다. 뭔가 발견해 주세요. 근데 SF는 아무래도 나중에 미래편이나 우주편이 훨씬 SF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재밌는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SF가 많았던 것 같네요. 진호가 일어나 이제 다 끝났어. 너 어디가 되냐? 조금씩 바뀌는 건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 건 SF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무영부의 영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환상적인 그래픽과 심오한 스토리가 매력적인 SF 영화를 우리 무영부 브라더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6번째 리스트, 과학으로 해석되는 우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 대내피질 팽창 SF 영화 현재편 탑 10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많이 누르세요. 영화 누르세요. 누르세요. SF도 누르시고.